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새로운 맥북 네오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과 함께 노트북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플이나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512GB, 즉 반 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양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삼성 제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작은 플라스틱 스트립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풀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스트립이 있어서 찢어지지 않게 막아주고 실제로도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만드는 방법이니 혹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노트북 본체가 나오고 밝기를 좀 낮춰볼게요. 네, 이렇게요. 여기 아주 작게 헬로라고 적혀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마 이렇게 열어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보이네요. 여기 이 아주 작은 헬로 글씨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무게감이 있네요. 아무튼 그 아래에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라고 적혀 있고 그냥 평범하네요. 모든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좋아요. 여기 뭔가 정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스티커 같은 건 더 이상 들어있지 않네요. 그냥 맥북 네오만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시작 가이드 정도가 있네요. 새로운 맥북 네오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건 폴란드어로 돼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설명서인 것 같네요. 정말이지 아주 평범한 박스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여기 조심스럽게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나와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충전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품 언박싱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박스 안에 충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왜 유럽에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건 타입C, 2 타입C 케이블이니까 넘어가죠.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로 보면 약간 덜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이 색상은 사실 꽤 예쁘고 생동감 있지만 꼭 제 취향의 색조는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약간 어둡고 푸른빛이 도는 색상, 인디고나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트러스 느낌의 색상을 좋아하신다면 몇 가지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 이 색상도 있고 또 어디 있었더라? 아마도 서브틀로즈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면서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을 감지해서 폴란드어로 나오고 있어요. 실버, 로즈 골드 혹은 뭐라고 부르든 시트릭 옐로우 그리고 인디고 어두운 파란색까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열어볼게요. 자, 이거 벗길 수 있겠지? 됐다. 지금 부팅 중이에요. 잠깐만요. 좀 더 확대할게요.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길 바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개봉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힌지 부분이 꽤나 견고하네요. 이미 데이브 TD가 지적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개봉 부분이었어요. 한 손가락으로 열리는데 본체가 들리지 않아요. 정말 괜찮고 게다가 보시다시피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힌지는 정말 꽤나 견고하고 이런 저렴한 노트북에서 힌지가 있으면서도 한 손으로 열 수 있고 열었을 때도 꽤 안정적이에요. 기기를 이리저리 움직여봐도 흔들림 없이 그 형태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레이아웃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전형적인 애플 키보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잘 모르겠네요.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트랙패드는 약간 작은 편이에요. 만약 애플의 더 큰 기기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 트랙패드는 좀 더 작아진 느낌이에요. 아니, 제발. 안 돼요?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누르세요. 하지만 음소거할게요. 됐네요. 그래서 키보드는 견고하고 트랙패드도 작동 방식은 당연히 괜찮은데 크기만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바로 이 키보드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애플 키보드와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이 좀 빠져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화면 밝기 조절 버튼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아요. 좋긴 한데 키보드에는 백라이트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 절감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빠진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것 말고는 실제로 이 노트북은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는 점만 빼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만듦새 자체는 매우 견고합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바디로 돼 있고 보시다시피 케이스도 꽤 잘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본체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묘하게 둥근 모서리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뒷면을 분리하면 이 부분들을 제거해서 내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4개, 6개, 8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8개의 나사를 모두 제거하면 전체 패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이 보이시죠? 여기 고무 받침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이건 플라스틱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제 생각엔 플라스틱이라서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꽤 쉽게 움직입니다. 여기 로고가 있는데 이제는 백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맥북을 썼을 때는 아직도 로고에 백라이트가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지문 센서, 즉 요즘은 터치 아이디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터치 아이디는 추가 비용을 들여야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반 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가장 저렴한 모델, 즉 입문용 가격으로 마케팅하는 256GB 내장 저장 용량 모델을 선택한다면 터치 아이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면 추가 기능도 함께 제공되는데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로 이런 기능이 추가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애플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차피 반 테라바이트 저장 용량 모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256기가 저장 용량은 사실 너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 테라바이트로 가면 저장 용량이 2배가 되죠. 그리고 여기 터치 아이디가 추가로 제공되어서 기기를 더 쉽게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약 $120 정도만 더 내면 되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저장 용량이 2배로 늘고 지문 인식 센서도 추가되니까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 시점에서 미국 달러로 보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PL 마킹을 좀 지우겠습니다. 부디 제발 고장나지 말아줘. 좋아요. 됐네요. 그래서 256GB 모델은 $600, 반 테라바이트와 터치 아이디가 있는 모델은 $700의 가격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품은 구입할 수 있는 맥북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싼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구매하게 될 모델은 $700짜리일 텐데 이 모델은 내장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256기가 모델을 팔면서 여러분을 클라우드 저장소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여러분이 클라우드 저장소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애플에 영구적으로 구독료를 내게 하려는 겁니다. 음악 애플리케이션처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접근도 제공해 줍니다.
그냥 애플 뮤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점이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얻을 수 있고 당연히 무료 버전의 스포티파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리고 맥북을 가지면서 최대한 적은 돈만 쓰고 싶다면 아마 256기가 600달러짜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동글을 들고 다녀야 할 겁니다. 그 동글을 사용하면 확장 가능한 외장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해서 새로운 파일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해봤는데 정말 악몽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사실 에어와 같은 제품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고 싶네요. 혹시 맥북 에어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진입하신 가격이 거의 1100달러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추가로 제공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있나요? 네오 에어 프로, 아이맥 맥 미니, 맥 스튜디오, 맥 프로가 있네요. 좋아요. 이제 그래서 에어가 아마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프로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네, 확실히 가장 저렴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는 이게 단연코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심지어 상위 모델 700달러짜리를 선택해도 여전히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맥북을 살 수 있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노트북을 위한 꽤 괜찮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애플 생태계에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 그 생태계에 갇히고 싶다면 이게 일종의 입문용 마약 같은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저렴한 맥북으로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아이폰을 사게 될 거고, 그 다음엔 프로나 에어로 업그레이드 할 거고, 그 다음엔 아이팟도 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구독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기기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당연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700달러에서 시작해서 7000달러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기기는 대부분 학생들을 겨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기는 램이 8GB밖에 없어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단점 중 하나예요. 램이 겨우 8기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애플은 이런 어이없는 논리를 펼칩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들어보라면 유혹하죠. 우리 기기는 훌륭해서 8기가 램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요.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맞았어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이 맞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맞았던 거예요. 12기가 이상의 램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니면 16기가를 노트북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출시하죠. 그런데 노트북에 8기가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제품은 괜찮아요. 8기가면 정말 충분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 기기는 8GB만 선택할 수 있어요. 12기가나 16기가 옵션은 없어요. 저장 용량만 늘릴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여전히 맥북에 괜찮은 입문용 모델이긴 해요. 사실 꼭 최고의 기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 제품은 누구를 위해 디자인된 걸까요? 사실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애플을 진심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애플을 싫어하는데도 말이죠. 대안은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윈도우가 깔린 윈도우 컴퓨터를 사는 거겠죠. 세상에 윈도우 11은 정말 악몽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걸 쓰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선택지인 거죠. 윈도우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iOS가 돌아가고 윈도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윈도우가 아니라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기의 배터리 수명이 더 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빨리 찾아볼게요. 빨리 할 수 있다면요. 애플 웹사이트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광고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안 보이네. 아, 제발 못 찾겠네? 아, 내가 완전히 잘못된 노트북을 보고 있었네. 됐다. 아니, 이제 됐다. 이거야. 애플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과 15인치 모델을 상세히 비교해 놓은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최고의 선택 같진 않지만 어쨌든요. 이 제품은 아까도 말했듯이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서는 애플 A18입니다. 여기 있는 칩셋, 좀 더 정확히 말하면 E18 프로인데 이건 아마 아이폰 16 프로 버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꽤 괜찮은 프로세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애플은 정말 꽤 훌륭한 프로세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폰 프로세서들은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둘 다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좋아요. 이제는 휴대폰에서 필요할 만한 논리적인 성능을 이미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프로세서를 노트북에 넣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ARM 프로세서라서 배터리 수명도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이 기기는 대략 16시간, 최대 16시간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100 정도 하는 더 비싼 모델은 18시간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배터리 수명 차이는 2시간밖에 안 나요. 참고로 이건 최대 배터리 수명 기준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은 노트북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는 점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용할 기기라면 하루 종일 충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매력적이고 진입 비용이 더 낮아졌다는 점도 지금은 더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도 조금 더 여유를 남기면서 애플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00를 써야 했던 것 대신에 여전히 괜찮은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면서도 말이죠. 성능 면에서도 꽤 괜찮은 기기예요. 물론 M5 프로세서와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학교나 일상적인 작업에는 아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도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포트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USB 포트가 2개 있다는 건 알아요.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포트 구성으로 보면 USB-C가 2개 있고 하나는 USB-C 또는 USB-3 그리고 또 하나는 USB-E입니다. USB-C 포트가 USB2라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어쨌든 또 다른 포트로는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썬더볼트 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점은 이게 있다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들 공식 웨브사이트에 애플 인텔리전스용으로 제작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애플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플 인텔리전스용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네요. 사실은 채팅용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GPT요? 그게 바로 그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민이든 어쨌든 그들이 쓰는 것 중 하나겠죠. 솔직히 말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남의 AI를 쓰고 있으니 아직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건 좀 어이없죠. 어쨌든 분명히 이건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든 간에요. 분명히 여러분도 그냥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주로 웹 기반이니까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솔직히 이 기기는 정말 괜찮은 입문용 제품이고 가격대도 꽤 합리적이에요. 여기에 램이 좀 더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하지만 그랬다면 맥북 에어와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아마 에어의 판매량을 뺏어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에어는 램도 더 많고 성능도 더 좋으니까요. A18 프로 프로세서에 예를 들어 12GB나 16GB 램이 들어갔으면 정말 끝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건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서 NVMe를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애플이니까 저도 기대를 안 하게 되네요. 굳이 이걸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정말 오래전부터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6기가를 선택하면 그걸로 고정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가 없는 것도 좀 아쉽고 약간 더 별로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바로 맥세이프 충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충전하려면 당연히 타입C를 써야 하잖아요. 맥북 에어에는 자석 플러그가 있어서 만약 어딘가에 두고 케이블이 바닥에 있으면 누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노트북 전체가 확 날아가는 대신 맥세이프라면 그냥 쉽게 분리돼서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60만 원이나 70만 원짜리 노트북을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타입C에 꽂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나 타깃층을 생각하면 꽤 괜찮은 기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했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걸 깜빡했네. 근데 사실 여기서 딱히 찾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실 별로 보여주는 것도 없네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에어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약간 더 별로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고 꽤 선명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사양을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볼게요. 사양 섹션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여기저기 뒤져봐야 하네요. 짜증나는 작은 애니메이션들. 그래서 13인치 500니트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정보는 정말 하나도 없네요. 아, 정말 좋네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해상도는 2400 곱하기 1500 정도요. 여기저기 몇 픽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서 아까 말했듯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정말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했네요. 이제 그 얘기도 끝났으니, 이런 멋진 디스플레이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